1979년 9월 22일 자정 무렵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미국의 감시 위성이 남극 근처 바다에서 핵폭발의 특징적인 이중 섬광을 포착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핵실험을 실시할 이유가 있는 국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은밀히 덮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국제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1963년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구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엄격히 금지되었거든요. 미국, 영국, 소련이 주도한 이 조약은 환경으로의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국제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조약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베일러 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2개의 베일러 위성들은 핵폭발의 독특한 광학적 신호를 탐지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했죠. 이들 위성에 탑재된 100m라는 센서는 핵폭발 시 발생하는 특유의 이중 섬광 패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먼저 극도로 강렬한 초기 섬광이 발생하고 이어서 화구가 식으면서 약 30리초 지속되는 2차 섬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연 현상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었거든요. 번개나 운석 충돌 같은 현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여주죠. 베일러 691일 위성이 감지한 신호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광학 센서뿐만 아니라 감마선, X선, 중성자 검출기까지 모두 핵폭발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기록했거든요. 더욱이 이 위성은 이전에 41건의 핵실험을 정확히 탐지한 완벽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위치는 남위 47도, 동경 40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령 크로제 제도와 남아프리카 소의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사이의 광활한 남극해였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시 일기에 이 핵실험이 함선에서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비밀 핵실험을 감행했을까요? 프랑스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르로아 환초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실험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1975년부터는 모든 실험을 지하에서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해상 감시망은 해당 시기에 프랑스 해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에 남아공은 앙골라 전쟁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쿠바군 3만 6천 명이 나미비아 국경 근처에 주둔해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핵 억지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남아공과 이스라엘 간의 은밀한 동맹 관계였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아파르트헤이트와 중동 갈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공통된 처지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남아공은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고도의 핵무기로 가공할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뛰어난 핵 기술을 보유했지만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는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였습니다. 1977년 CIA는 남아공이 칼라하리 사막에서 비밀리에 핵실험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강력한 항의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의 사이먼스타운 해군기지가 민간인 출입을 전면 차단했던 것입니다. 베일러 위성이 핵폭발을 감지한 날이 바로 22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조치였죠. 또한 남아공 해군 구조대가 21일부터 23일까지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2010년에 기밀 해제된 최고 기밀 문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975년에 남아공과 만나 핵무기 판매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세그먼트라는 암호명의 비밀 군사핵 동맹협정에도 서명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디터 게르하르트 준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베일러 사건 당시 사이먼스타운 해군기지 사령관이었던 소련 스파이였거든요. 1994년 석방 후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섬광은 피닉스 작전이라는 암호명의 이스라엘 남아공 합동 핵실험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폭발은 깨끗하게 이루어져 탐지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날씨 변화로 인해 미국이 포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증언의 원본 출처는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밀 실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들은 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전략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인 핵실험은 불가능했습니다.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로서는 핵무기의 실제 성능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국 영토에서는 비밀 유지가 어려웠죠. 남아공의 외딴 해역은 이런 목적의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의문스러웠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진상 규명 대신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들이 구성한 루나 패널의 임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루나 패널은 MIT의 전기공학자 잭 루나가 이끄는 8명의 과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현상이 자연현상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지 실제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었죠. 더욱 기이한 것은 패널이 핵심적인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의 비밀 수중 마이크로폰이 녹음한 음향 데이터나 기타 결정적 증거들을 볼 수 없었거든요. 나중에 공개된 이 수중 음향 기록들은 실제로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해역에서 핵폭발이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나 패널은 이런 중요한 정보 없이 조사해야 했죠. 1980년 루나 패널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예상대로 모호한 결론이었습니다. 베일러 이중 성광 사건은 핵폭발이 아니라 작은 운석이 위성에 충돌해 발생한 기술적 오작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이 결론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베일러 위성들은 이전에 41건의 핵실험을 완벽하게 식별해낸 검증된 시스템이었거든요. 게다가 같은 위성의 다른 센서들도 동시에 핵폭발과 일치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사건 직후 실시된 대기 분석에서는 핵폭발의 부산물인 요오드-131이 미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운석 충돌설은 억지스러운 해석이었죠. 미국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 이유는 지정학적 고려사항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남아공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맹국이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였거든요. 특히 냉전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 확인된다면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는 핵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기본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아공은 1990년대 초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죠. 이는 베일러 사건이 실제 핵실험이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수백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1979년의 그 실험이 이런 핵무기고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실험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거든요.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시리아, 이라크 등 다른 아랍 국가들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남아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보 위협이 급증했죠.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을 겁니다. 두 나라의 협력은 핵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기술, 전자전 장비, 군사 정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포괄적 군사 동맹이 베일러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일러 더블 플래시 사건은 냉전 시대 핵 확산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식적인 핵 보유국들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때로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능력을 검증하려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또한 국제 감시 체제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적 감시 수단이 있어도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진실 규명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거든요. 미국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밀 문서들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분류 상태에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들과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1979년 9월 22일 남극해에서 실제로 핵폭발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과 남아공의 비밀 동맹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핵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 정치에서 공개된 진실과 숨겨진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